오늘도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채널은 수면용 낭독 채널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 베개맡에 두고 느긋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 귤. 어느 흐린 겨울날 해질녘이었습니다. 나는 한적한 시골역에서 출발하는 상행 열차 구석에 앉아 멍하니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불이 켜진 객차 안에는 나 말고는 아무도 없었고 밖을 내다보니 어둡컴컴한 플랫폼에도 배웅하는 사람 하나 없이 그저 우리에 갇힌 강아지 한 마리가 슬프게 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날의 나의 마음과 이상하리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말할 수 없는 피로와 권태가 먹구름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거친 남학신 소리가 들리더니 차장의 제지하는 목소리와 함께 13, 14살 정도 된 시골 계집아이가 서둘러 객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차가 덜컹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맞은편에 앉은 아이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기름기 없는 머리, 튼 볼, 누런 털목도리. 전형적인 시골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의 무릎 위에는 큰 보따리가 놓여 있었고 동상 걸린 손에는 기차표가 소중하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의 천박한 외모와 지저분한 옷차림이 못내 거슬렸고 무엇보다 그 차이조차 모르는 무지함이 불쾌했습니다. 나는 아이 생각을 떨쳐버리려 신문을 펼쳤습니다. 신문에는 지루한 기사들 뿐이었습니다. 경제 문제, 뇌물 사건 같은 소식들이 전부였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시시하게 느껴져 눈을 감고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아이가 내 옆자리로 다가와 길을 쓰고 창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에 문득 잠이 깨어났습니다. 아이의 볼은 더욱 빨개졌고 씩씩거리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차가 곧 터널로 들어갈 텐데 왜 굳이 창문을 열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기차가 터널로 들어서는 순간 유리창문이 덜컥 아래로 내려앉았고 벌어진 틈으로 검은 연기가 쏟아져 들어와 기침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창밖으로 몸을 내밀어 기차가 달려가는 방향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기차가 터널을 빠져나와 어느 가난한 마을 근처의 건널목을 지날 때였습니다. 그곳에는 볼이 빨간 3명의 사내 아이들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기차가 지나가자 아이들은 일제히 손을 흔들며 무어라 알아들을 수 없는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창밖으로 몸을 내밀고 있던 아이가 그 동상 걸린 손을 뻗어 무언가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따뜻한 햇살을 머금은 주황빛 귤 5개가 기차에 손흔 들던 아이들 머리 위로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나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남의 집 살이를 하러 떠나는 아이가 건널목까지 배웅하러 나온 동생들을 위해 주머니 속 귤을 던져준 것이었습니다. 어스름한 건널목과 새처럼 소리 지르던 아이들, 그리고 그 위로 쏟아지던 선명한 귤의 빛깔. 그 모든 것은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지만 내 마음에는 이 광경이 애처로울 만큼 또렷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어느새 제자리에 돌아와 동상 걸린 손으로 기차표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나를 짓누르던 피로와 무료함, 그리고 쉼없이 이어지던 무겁고 메마른 일상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방, 장, 기. 흐르는 물과 덧없는 세상. 강물은 쉼없이 흐릅니다. 그러나 지금 흐르는 물은 예전의 물이 아닙니다. 물결 위에 떠오르는 거품은 생겨나고 흩어지며 잠시 반짝거리다가 이내 자취를 감춥니다. 세상 사람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도성에 빽빽히 들어선 집들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 또한 강물 위 거품과 같습니다. 기와를 얹은 집들은 서로의 아름다움을 겨루듯 서 있지만 그 가운데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어제까지 번듯하던 집이 오늘 사라지고
가난한 자의 움막이 어느 날 화려한 저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부유하던 사람은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초라하던 이는 잠시 영화를 누리기도 합니다. 같은 장소, 같은 거리인데도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 바뀌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답을 아는 이는 없습니다. 이 덧없음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허망함이 밀려옵니다. 안원 3년 4월 28일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심상치 않게 불고 있었습니다. 도성 동남쪽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처음에는 한 집에서 시작된 작은 불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거칠었고 불은 삽시간에 번져나갔습니다. 주장문과 대극전, 대학로와 민부성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건물들이 밤새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연기는 하늘을 뒤덮었고 길은 불길과 재로 막혀 사람들은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연기에 질식해 쓰러지는 이가 있었고 불길에 휩쓸려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이도 있었습니다. 도성의 3분의 1이 불에 타 사라졌고 수많은 사람이 그날 밤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은 생각보다 가볍고 생각보다 허망하다는 사실을. 그러나 재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치쇼 4년 4월 무렵 또 한 번 거센 바람이 도성을 휩쓸었습니다. 어떤 집은 통째로 쓰러졌고 어떤 집은 기둥만 남은 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붕의 널판과 기와는 겨울 낙엽처럼 공중으로 흩날렸고 먼지와 흙먼지가 하늘을 뒤덮어 낮인데도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바람에 묻혀 들리지 않았고 거리에는 오직 광풍의 울부짖음만 가득했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지옥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보는 듯 했습니다. 이 재난 또한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성에 남은 사람들에게 더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요아 무렵이었습니다. 2해에 걸쳐 흉년이 들었습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들판은 갈라졌고 곡식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말라붙은 땅 위에 가을이 되자 폭풍과 홍수가 이어졌습니다.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했고 밭을 일구어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한 해 농사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쌀은 구할 수 없었고 곡식은 하늘의 별처럼 귀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집안의 물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가구를 내놓고 옷을 팔고 조상 대대로 전해오던 물건까지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나 값을 후하게 쳐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쌀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굶주림은 사람을 점점 무너뜨립니다. 거리에는 기력을 잃은 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먹을 것을 달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줄 수 있는 사람 또한 없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은 걷다가 멈추고 서 있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으며 끝내는 길 위에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길가에는 그렇게 시신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강가와 다리 밑에도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거둘 리가 없었습니다. 날이 지나자 시신은 서서히 부패했고 악취가 도성을 뒤덮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이미 숨이 멎은 사람이 같은 거리 위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어머니의 몸을 붙잡고 젖을 찾으며 우는 아이의 모습은 이 세상의 광경이라 믿기 어려웠습니다. 도성은 살아있는 지옥과 같았습니다. 굶주림은 마침내 사람의 마음까지도 변하게 합니다. 살기 위해 사람들은 절과 사당에 들어갔습니다. 불상을 훔치고 불단을 부수어 그 나무를 땔감으로 팔았습니다. 금박이 붙은 목재와 칠한 판자들이 장작으로 쪼개져 시장에 나왔습니다. 신성하던 물건조차 굶주림 앞에서는 장작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도성의 3분의 1이 불에 타 사라졌던 날보다 더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디로 사라집니까? 사람은 태어나고 살아가며 때가 이르면 쓰러지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거품처럼 생겨났다가 흩어지며 결국 사라집니다. 나는 점점 세상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나 시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굶주림 위에 또 다른 재난이 겹쳐졌습니다. 대지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겪어온 어떤 지진보다도 크고 강하고 무서운 흔들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땅이 낮게 울렸습니다. 이어 집들이 덜컹이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둥이 비틀리고 벽이 갈라지며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큰 집도 작은 집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성대한 저택도 소박한 초가도 모두 흔들렸습니다. 어떤 집은 완전히 무너졌고 어떤 집은 반쯤 기울어진 채 서 있었습니다. 먼지가 하늘로 치솟아 마치 연기처럼 거리를 뒤덮었습니다. 산이 무너져 강을 메웠고 바닷물이 거슬러 올라와 육지를 덮쳤습니다. 땅이 갈라지며 그 틈에서 물이 솟구쳤습니다. 거대한 바위가 산에서 굴러 떨어졌고 바다에 떠있던 배는 물 위의 나뭇잎처럼 뒤집혔습니다. 사람은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말과 소 또한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집 안에 있으면 깔려 죽을까 두렵고 밖으로 나오면 땅이 꺼질까 두려웠습니다.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람에게는 날개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지진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큰 흔들림이 지나간 뒤에도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하루에 20번, 30번씩 사람이 놀라 쓰러질 만큼의 흔들림이 계속되었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20날이 지나도 땅은 완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석 달 가까이 불안한 진동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그때 깨닫습니다. 불과 바람은 늘 우리를 위협해 왔습니다. 그러나 땅만은 믿을 수 있다고 여겨왔습니다. 그 대지가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딛고 선 근본이 가장 불안정한 것이었습니다. 집은 무너지고 재산은 사라지며 목숨은 꺼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믿고 있던 토대가 허물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상은 본래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권세를 탐하고 부를 쌓으며 집을 화려하게 꾸밉니다. 그러나 한 번의 흔들림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서로 돕겠다고 다짐합니다. 욕심을 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겸손하게 살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욕심은 다시 자라고 그 다짐은 흐려집니다.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불안정한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까?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불은 타오르고 바람은 휘몰아치며 땅은 갈라집니다. 삶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할수록 나는 점점 세속의 삶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나 내려놓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집을 생각하고 재산을 떠올리며 세상의 인연을 완전히 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나는 마침내 결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작은 삶을 살아보기로 말입니다. 세상은 불안정하고 삶은 거품처럼 덧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는 여전히 집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터전이 있었고 오랫동안 살아온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옛 추억이 남은 자리는 점점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수록 잃어버린 시간을 떠올리게 되었고 떠난 사람들의 그림자가 나를 붙잡았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때 나이 30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처를 지었습니다. 화려한 장식도 없었고 기와도 없었습니다. 대나무를 세우고 흙을 발라 가볍게 지었습니다.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집을 무겁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 역시 완전한 평온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날아갈까 걱정했고 홍수가 나면 떠내려갈까 불안했습니다. 도둑의 걱정 또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속을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속 근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더 작게, 더 가볍게, 더 단순하게 살아보자고 말입니다. 50살이 되었을 때 나는 완전히 속세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도 자식도 없었고 벼슬도 재산도 없었습니다. 붙잡을 인연이 적었기에 놓는 일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대원산 깊은 곳으로 들어가 마침내 아주 작은 초막을 지었습니다. 한 변이 한 장 남짓한 3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높이 또한 낮아 몸을 숙이지 않으면 서 있기 어려웠습니다. 기둥과 지붕은 단출했고 판자 사이에는 걸쇠를 달아 언제든 옮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으면 부수고 다른 곳에 다시 세울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집이 나를 붙잡지 않도록, 나 또한 집에 매이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남쪽에는 작은 대나무 처마를 달고 북쪽에는 불경을 두었습니다. 동쪽에는 잠자리를 마련하고 서쪽에는 몇 권의 책과 검은 고를 두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집 주변에는 산이 있고 나무가 있으며 맑은 물이 흐릅니다. 필요한 만큼의 장작을 구하고 필요한 만큼의 물을 마십니다. 봄에는 들꽃이 조용히 피고 여름에는 두견새가 울며 가을에는 벌레 소리가 깊어지고 겨울에는 눈이 고요히 쌓입니다. 나는 그 사계절을 바라보며 비로소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낍니다. 큰 집도 필요하지 않고 많은 재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이 오면 타고 바람이 오면 흔들리며 땅이 움직이면 무너질 집이라면 크고 화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작고 가벼우면 잃을 것도 적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변하고 있습니다. 강물은 흐르고 거품은 맺혔다 흩어지며 결국 사라집니다. 사람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나는 이제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붙잡으려 하지 않고 머무르게 하지 않으며 그저 흘러가도록 두기로 했습니다. 이 작은 초막에서 나는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조금 멀리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덧없음을 알기에 집착을 줄이고 변화를 알기에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언젠가 나 또한 강물 위의 거품처럼 조용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려 합니다.
생겨나고 흩어지며 결국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별은 말이 없고 산은 그림자 속에 잠겨 있습니다. 은빛 안개가 골짜기를 감싸고 달빛은 능선을 따라 잔잔히 흘러내립니다. 바람이 풀잎 끝을 스쳐 지나가고 달빛이 산마루에 걸린 밤, 조용히 이 기록을 남깁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 이야기를 쓰려고 합니다. 내가 그리려는 어머니는 나를 낳아준 바로 그 어머니입니다. 기억이 모두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딸인 내가 바라본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을 더듬어가며 가능한 한 솔직하게 남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펜을 들었지만 막상 쓰려니 어머니라는 존재가 얼마나 복잡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은 어머니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그만큼 복잡해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제 핏줄로 이어진 모녀라는 감정만으로 어머니를 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존경과 신뢰만이 아니라 비판과 반발 또한 함께 자라났습니다. 만약 지금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 글을 읽고 화를 내셨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불같이 화를 터뜨리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격렬한 기질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어머니가 싫지 않습니다. 좋다기보다 이제는 그 기질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내 나이가 어머니가 가장 감정이 거칠어졌던 그 무렵의 나이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어머니의 어린 시절로 이야기를 옮겨보겠습니다. 어머니는 메이지 4년에 태어났습니다. 지금 살아계셨다면 88이 되었을 것입니다. 외가는 간장 양조를 하던 집으로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집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네 남매 중 막내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학교를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교사가 되고 싶어 울었다는 말을 나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아직 메이지 초기였습니다. 마을에는 제대로 된 학교가 없었고 신사의 집이 서당 역할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곳에 다닌 여자아이는 어머니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집안의 딸이 19살에 가난한 장인과 결혼했습니다. 아버지는 뱃사람 집안의 외아들로 8살부터 생선가게에서 일을 배웠고 독학으로 글을 익힌 사람이었습니다. 외가가 거래하던 집의 젊은이였습니다. 어머니는 이 결혼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돈 많은 집에서 청혼도 왔다고 훗날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는 딸을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성실하지만 가난한 사위를 택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그 선택을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로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그 불만을 겉으로 드러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내가 철이 들 무렵 우리 집은 이미 어머니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결혼 후 거의 해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내가 5살이 되었을 때 이미 8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양자로 들인 아이들까지 더하면 늘 15명이 넘는 대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옷을 짓고 빨래를 하고 밭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자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밤이면 등잔불 아래에서 바느질을 했고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 무렵이 어머니 인생에서 가장 힘이 넘치던 시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집안이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장사를 접고 어업으로 전향하면서 집과 땅을 팔아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일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집을 잃는 것을 치욕으로 여겼습니다. 결국 우리는 셋집으로 옮겼습니다. 쌀을 되로 사 먹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쌀을 사러 가는 일조차 체면이 깎이는 일이라 여겨 밤에 나와 여동생을 보냈습니다. 그만큼 자존심이 강한 분이었습니다. 마침내 어머니는 일용 노동까지 나갔습니다. 새로 짓는 대학 공사장으로 배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45살이었고 10번째 아이를 베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입고 어느 날 그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나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어 어머니를 돕겠다고.
가난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 47에 과로로 뇌출혈이 왔습니다. 왼쪽 몸이 마비되었습니다. 나는 그때 17이었고 집으로 돌아와 갓난 아이를 대신 안고 잠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움직이지 않는 팔과 다리를 스스로 때리며 울었습니다. 이 손이, 이 다리가. 가장 괴로웠던 것은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를 모실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집안에는 불행이 이어졌습니다. 장남이 세상을 떠났고 딸들이 차례로 죽었습니다. 어린 손주들이 남겨졌습니다. 어머니는 불편한 몸으로 그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노래를 불러주고 바느질까지 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목소리는 오히려 젊어졌습니다. 신문을 읽고 잡지를 읽으며 세상을 물정을 익혀갔습니다. 화가 나면 찻그릇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감정을 쏟아내고는 다시 손주를 안았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시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를 불행한 사람으로만 남겨두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기다리며 석양을 바라보던 모습은 고요하고 단단했습니다. 나처럼 살지 마라. 참기만 하지 마라. 그 말을 유언처럼 반복하던 어머니. 이 글을 쓰며 나는 어머니를 객관적으로 그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읽어보니 결국 이것은 어머니를 사랑한 딸의 기록이 되고 말았습니다. 혹시 아름답게 보인다면 그것은 꿈인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본래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이 내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세이션하곤의 사계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1. 봄. 봄은 새벽이 좋습니다. 어둠이 서서히 옅어지며 산등성이가 희게 드러나고 보랏빛을 머금은 가느다란 구름이 하늘에 길게 드리워질 때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봄날의 풍경에는 어디에도 없는 부드러운 긴장과 기대가 깃들어 있습니다. 마른 풀잎 사이로 새 기운이 움트고 사람들의 마음 또한 겨울을 벗은 듯 조금씩 열립니다. 꽃 중에서는 벚꽃이 으뜸입니다. 꽃잎이 겹겹이 피어 가지가 가늘어 보일 만큼 무성하게 피어난 모습은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환하게 합니다. 등나무는 길게 늘어진 자태가 아름답습니다. 빛이 깊고 향기가 은은하며 봄날 햇살 아래 흐르는 듯 흔들리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습니다. 백꽃은 소박하지만 눈처럼 맑고 단정합니다. 아침 이슬에 젖은 꽃잎은 해가 오르며 더욱 선명해집니다. 제비꽃과 산벚꽃, 들판의 꽃골들까지 봄에 들은 소리 없이 화려합니다. 봄은 크게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먼저 흔드는 계절입니다. 여름. 여름은 밤이 좋습니다. 달이 떠 있으면 더욱 좋고 달이 없더라도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는 밤이라면 그 또한 아름답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모습은 말없이 마음을 흔듭니다. 비 오는 밤도 좋습니다. 처마를 두드리는 빗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물 흐르는 소리가 서로 어우러질 때 밤은 더욱 깊어집니다. 여름날 낮에는 연꽃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연못 위에 둥글게 펼쳐진 잎과 그 위에 맺힌 물방울,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순간은 잠시나마 세상의 번잡함을 잊게 합니다. 짙은 초록 사이로 피어난 붉은 꽃은 강렬하면서도 고요합니다. 산속의 소리도 여름을 닮았습니다. 매미가 울기 시작하면 숲은 한순간에 살아 움직이는 듯합니다. 그러나 해가 기울면 열기는 가라앉고 저녁바람이 불어옵니다.
여름은 그렇게 뜨거움과 고요함을 번갈아 드러냅니다. 낮은 빛으로 가득하지만 밤은 오히려 더 선명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환한 낮보다 어두운 밤에 더 또렷해지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름은 그런 마음을 드러내는 계절입니다. 3. 가을. 가을은 저녁이 가장 어울립니다. 해가 기울어 붉은 빛이 산과 들을 물들이고 까마귀들이 둥지로 돌아가는 모습이 하늘에 점처럼 흩어질 때 그 광경은 말없이 마음을 적십니다. 기러기 떼가 멀리서 줄지어 날아오는 모습도 가을 저녁에 빼놓을 수 없는 풍경입니다. 작게 보이던 점들이 점차 또렷해지며 하늘을 가로지르는 순간 계절이 깊어졌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나면 바람이 달라집니다. 낮의 온기가 사라지고 맑고 차가운 공기가 내려앉습니다. 가을밤은 더욱 좋습니다. 달빛이 밝으면 풀잎과 나뭇가지가 은빛으로 빛나고 달이 흐릿해도 이슬 맺힌 소리가 고요를 더합니다. 벌레 울음은 낮게 이어지며 밤을 채웁니다. 그 소리는 요란하지 않으나 어느새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단풍은 화려하지만 그 빛 속에는 이미 이별의 기운이 깃들어 있습니다. 바람 한 번이면 잎은 떨어지고 나무는 금세 빈 가지를 드러냅니다. 가을은 아름다움과 쓸쓸함이 함께 머무는 시간입니다. 해가 짧아질수록 사람의 생각은 길어집니다. 가을 저녁은 그런 생각을 조용히 받아주는 시간입니다. 4. 겨울. 겨울은 이른 아침이 더욱 빛납니다. 눈이 내린 날이라면 더욱 좋고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새벽도 좋습니다. 모든 것이 소리를 낮춘 채 차갑게 굳어있는 시간. 숨을 내쉴 때마다 흰 기운이 번지는 순간. 겨울은 가장 또렷한 얼굴을 드러냅니다. 밤새 쌓인 눈 위로 아직 누구의 발자국도 남지 않은 모습은 마치 세상이 처음 시작된 듯 고요합니다. 궁중의 아침도 그러합니다. 화로에 불을 지피고 긴 복도를 조용히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얇은 기침 소리 하나까지도 맑은 공기 속에 또렷이 울립니다. 추위는 몸을 움츠리게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정갈해집니다. 눈이 녹아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얼음이 서서히 갈라지는 기척. 겨울은 그렇게 작은 소리로 계절을 말합니다. 밤이 깊어 달빛이 차갑게 비칠 때 기와 위에 쌓인 눈이 희미하게 빛납니다. 그 빛은 화려하지 않으나 오래 바라볼수록 마음이 맑아집니다. 겨울은 비우는 계절입니다. 잎을 떨군 나무처럼 남길 것과 내려놓을 것을 자연스럽게 구분하게 합니다. 사계절은 그렇게 흐릅니다. 봄은 새벽, 여름은 밤, 가을은 저녁, 겨울은 이른 아침. 각기 다른 빛과 소리로 시간은 이어지고 사람의 마음도 그 안에서 변해갑니다. 그러나 계절은 다시 돌아옵니다. 사라지는 듯 보이나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 흐름을 바라보는 일, 어쩌면 그것이 곧 삶을 바라보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채널은 수면용 낭독 채널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 베개맡에 두고 느긋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 귤. 어느 흐린 겨울날 해질녘이었습니다. 나는 한적한 시골역에서 출발하는 상행 열차 구석에 앉아 멍하니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불이 켜진 객차 안에는 나 말고는 아무도 없었고 밖을 내다보니 어둡컴컴한 플랫폼에도 배웅하는 사람 하나 없이 그저 우리에 갇힌 강아지 한 마리가 슬프게 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날의 나의 마음과
이상하리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말할 수 없는 피로와 권태가 먹구름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거친 남학신 소리가 들리더니 차장의 제지하는 목소리와 함께 13, 14살 정도 된 시골 계집아이가 서둘러 객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차가 덜컹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맞은편에 앉은 아이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기름기 없는 머리, 튼 볼, 누런 털목도리. 전형적인 시골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의 무릎 위에는 큰 보따리가 놓여 있었고 동상 걸린 손에는 기차표가 소중하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의 천박한 외모와 지저분한 옷차림이 못내 거슬렸고 무엇보다 그 차이조차 모르는 무지함이 불쾌했습니다. 나는 아이 생각을 떨쳐버리려 신문을 펼쳤습니다. 신문에는 지루한 기사들 뿐이었습니다. 경제 문제, 뇌물 사건 같은 소식들이 전부였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시시하게 느껴져 눈을 감고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아이가 내 옆자리로 다가와 기를 쓰고 창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에 문득 잠이 깨어났습니다. 아이의 볼은 더욱 빨개졌고 씩씩거리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차가 곧 터널로 들어갈 텐데 왜 굳이 창문을 열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기차가 터널로 들어서는 순간 유리창문이 덜컥 아래로 내려앉았고 벌어진 틈으로 검은 연기가 쏟아져 들어와 기침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창밖으로 몸을 내밀어 기차가 달려가는 방향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기차가 터널을 빠져나와 어느 가난한 마을 근처의 건널목을 지날 때였습니다. 그곳에는 볼이 빨간 3명의 사내 아이들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기차가 지나가자 아이들은 일제히 손을 흔들며 무어라 알아들을 수 없는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창밖으로 몸을 내밀고 있던 아이가 그 동상 걸린 손을 뻗어 무언가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따뜻한 햇살을 머금은 주황빛 귤 5개가 기차에 손을 들던 아이들 머리 위로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나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남의 집 살이를 하러 떠나는 아이가 건널목까지 배웅하러 나온 동생들을 위해 주머니 속 귤을 던져준 것이었습니다. 어스름한 건널목과 새처럼 소리 지르던 아이들, 그리고 그 위로 쏟아지던 선명한 귤의 빛깔. 그 모든 것은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지만 내 마음에는 이 광경이 애처로울 만큼 또렷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어느새 제자리에 돌아와 동상 걸린 손으로 기차표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나를 짓누르던 피로와 무료함, 그리고 쉼없이 이어지던 무겁고 메마른 일상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방, 장, 기. 흐르는 물과 덧없는 세상. 강물은 쉼없이 흐릅니다. 그러나 지금 흐르는 물은 예전의 물이 아닙니다. 물결 위에 떠오르는 거품은 생겨나고 흩어지며 잠시 반짝거리다가 이내 자취를 감춥니다. 세상 사람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도성에 빽빽히 들어선 집들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 또한 강물 위 거품과 같습니다. 기와를 얹은 집들은 서로의 아름다움을 겨루듯 서 있지만 그 가운데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어제까지 번듯하던 집이 오늘 사라지고 가난한 자의 움막이 어느 날 화려한 저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부유하던 사람은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초라하던 이는 잠시 영화를 누리기도 합니다. 같은 장소, 같은 거리인데도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 바뀌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답을 아는 이는 없습니다. 이 덧없음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허망함이 밀려옵니다. 안원 3년 4월 28일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심상치 않게 불고 있었습니다. 도성 동남쪽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처음에는 한 집에서 시작된 작은 불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거칠었고 불은 삽시간에 번져 나갔습니다. 주장문과 대극전, 대학로와 민부성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건물들이 밤새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연기는 하늘을 뒤덮었고 길은 불길과 재로 막혀 사람들은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연기에 질식해 쓰러지는 이가 있었고 불길에 휩쓸려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이도 있었습니다. 도성의 3분의 1이 불에 타 사라졌고 수많은 사람이 그날 밤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은 생각보다 가볍고 생각보다 허망하다는 사실을. 그러나 재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치쇼 4년 4월 무렵 또 한 번 거센 바람이 도성을 휩쓸었습니다. 어떤 집은 통째로 쓰러졌고 어떤 집은 기둥만 남은 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붕의 널판과 기와는 겨울 낙엽처럼 공중으로 흩날렸고 먼지와 흙먼지가 하늘을 뒤덮어 낮인데도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바람에 묻혀 들리지 않았고 거리에는 오직 광풍의 울부짖음만 가득했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지옥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보는 듯 했습니다. 이 재난 또한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성에 남은 사람들에게 더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요아 무렵이었습니다. 2해에 걸쳐 흉년이 들었습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들판은 갈라졌고 곡식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말라붙은 땅 위에 가을이 되자 폭풍과 홍수가 이어졌습니다.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했고 밭을 일구어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한 해 농사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쌀은 구할 수 없었고 곡식은 하늘의 별처럼 귀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집안의 물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가구를 내놓고 옷을 팔고 조상 대대로 전해오던 물건까지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나 값을 후하게 쳐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쌀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굶주림은 사람을 점점 무너뜨립니다. 거리에는 기력을 잃은 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먹을 것을 달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줄 수 있는 사람 또한 없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은 걷다가 멈추고 서 있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으며 끝내는 길 위에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길가에는 그렇게 시신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강가와 다리 밑에도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거둘 리가 없었습니다. 날이 지나자 시신은 서서히 부패했고 악취가 도성을 뒤덮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이미 숨이 멎은 사람이 같은 거리 위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어머니의 몸을 붙잡고 젖을 찾으며 우는 아이의 모습은 이 세상의 광경이라 믿기 어려웠습니다. 도성은 살아있는 지옥과 같았습니다. 굶주림은 마침내 사람의 마음까지도 변하게 합니다. 살기 위해
사람들은 절과 사당에 들어갔습니다. 불상을 훔치고 불단을 부수어 그 나무를 땔감으로 팔았습니다. 금박이 붙은 목재와 칠한 판자들이 장작으로 쪼개져 시장에 나왔습니다. 신성하던 물건조차 굶주림 앞에서는 장작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도성의 3분의 1이 불에 타 사라졌던 날보다 더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디로 사라집니까? 사람은 태어나고 살아가며 때가 이르면 쓰러지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거품처럼 생겨났다가 흩어지며 결국 사라집니다. 나는 점점 세상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나 시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굶주림 위에 또 다른 재난이 겹쳐졌습니다. 대지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겪어온 어떤 지진보다도 크고 강하고 무서운 흔들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땅이 낮게 울렸습니다. 이어 집들이 덜컹이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둥이 비틀리고 벽이 갈라지며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큰 집도 작은 집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성대한 저택도 소박한 초가도 모두 흔들렸습니다. 어떤 집은 완전히 무너졌고 어떤 집은 반쯤 기울어진 채 서 있었습니다. 먼지가 하늘로 치솟아 마치 연기처럼 거리를 뒤덮었습니다. 산이 무너져 강을 메웠고 바닷물이 거슬러 올라와 육지를 덮쳤습니다. 땅이 갈라지며 그 틈에서 물이 솟구쳤습니다. 거대한 바위가 산에서 굴러 떨어졌고 바다에 떠있던 배는 물 위의 나뭇잎처럼 뒤집혔습니다. 사람은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말과 소 또한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집 안에 있으면 깔려 죽을까 두렵고 밖으로 나오면 땅이 꺼질까 두려웠습니다.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람에게는 날개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지진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큰 흔들림이 지나간 뒤에도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하루에 20번, 30번씩 사람이 놀라 쓰러질 만큼의 흔들림이 계속되었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20날이 지나도 땅은 완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석 달 가까이 불안한 진동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그때 깨닫습니다. 불과 바람은 늘 우리를 위협해 왔습니다. 그러나 땅만은 믿을 수 있다고 여겨왔습니다. 그 대지가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딛고 선 근본이 가장 불안정한 것이었습니다. 집은 무너지고 재산은 사라지며 목숨은 꺼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믿고 있던 토대가 허물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상은 본래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권세를 탐하고 부를 쌓으며 집을 화려하게 꾸밉니다. 그러나 한 번의 흔들림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서로 돕겠다고 다짐합니다. 욕심을 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겸손하게 살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욕심은 다시 자라고 그 다짐은 흐려집니다.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불안정한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까?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불은 타오르고 바람은 휘몰아치며 땅은 갈라집니다. 삶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할수록 나는 점점 세속의 삶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나 내려놓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집을 생각하고
재산을 떠올리며 세상의 인연을 완전히 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나는 마침내 결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작은 삶을 살아보기로 말입니다. 세상은 불안정하고 삶은 거품처럼 덧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는 여전히 집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터전이 있었고 오랫동안 살아온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옛 추억이 남은 자리는 점점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수록 잃어버린 시간을 떠올리게 되었고 떠난 사람들의 그림자가 나를 붙잡았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때 나이 30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처를 지었습니다. 화려한 장식도 없었고 기와도 없었습니다. 대나무를 세우고 흙을 발라 가볍게 지었습니다.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집을 무겁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 역시 완전한 평온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날아갈까 걱정했고 홍수가 나면 떠내려갈까 불안했습니다. 도둑의 걱정 또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속을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속 근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더 작게, 더 가볍게, 더 단순하게 살아보자고 말입니다. 50살이 되었을 때 나는 완전히 속세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도 자식도 없었고 벼슬도 재산도 없었습니다. 붙잡을 인연이 적었기에 놓는 일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대원산 깊은 곳으로 들어가 마침내 아주 작은 초막을 지었습니다. 한 변이 한 장 남짓한 3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높이 또한 낮아 몸을 숙이지 않으면 서 있기 어려웠습니다. 기둥과 지붕은 단출했고 판자 사이에는 걸쇠를 달아 언제든 옮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으면 부수고 다른 곳에 다시 세울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집이 나를 붙잡지 않도록, 나 또한 집에 매이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남쪽에는 작은 대나무 처마를 달고 북쪽에는 불경을 두었습니다. 동쪽에는 잠자리를 마련하고 서쪽에는 몇 권의 책과 검은 고를 두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집 주변에는 산이 있고 나무가 있으며 맑은 물이 흐릅니다. 필요한 만큼의 장작을 구하고 필요한 만큼의 물을 마십니다. 봄에는 들꽃이 조용히 피고 여름에는 두견새가 울며 가을에는 벌레 소리가 깊어지고 겨울에는 눈이 고요히 쌓입니다. 나는 그 사계절을 바라보며 비로소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낍니다. 큰 집도 필요하지 않고 많은 재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이 오면 타고 바람이 오면 흔들리며 땅이 움직이면 무너질 집이라면 크고 화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작고 가벼우면 잃을 것도 적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변하고 있습니다. 강물은 흐르고 거품은 맺혔다 흩어지며 결국 사라집니다. 사람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나는 이제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붙잡으려 하지 않고 머무르게 하지 않으며 그저 흘러가도록 두기로 했습니다. 이 작은 초막에서 나는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조금 멀리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덧없음을 알기에 집착을 줄이고 변화를 알기에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언젠가 나 또한 강물 위의 거품처럼 조용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려 합니다. 생겨나고 흩어지며 결국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별은 말이 없고 산은 그림자 속에 잠겨 있습니다. 은빛 안개가 골짜기를 감싸고 달빛은 능선을 따라 잔잔히 흘러내립니다. 바람이 풀잎 끝을 스쳐 지나가고 달빛이 산마루에 걸린 밤 조용히 이 기록을 남깁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 이야기를 쓰려고 합니다. 내가 그리려는 어머니는 나를 낳아준 바로 그 어머니입니다. 기억이 모두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딸인 내가 바라본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을 더듬어가며 가능한 한 솔직하게 남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펜을 들었지만 막상 쓰려니 어머니라는 존재가 얼마나 복잡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은 어머니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그만큼 복잡해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제 핏줄로 이어진 모녀라는 감정만으로 어머니를 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존경과 신뢰만이 아니라 비판과 반발 또한 함께 자라났습니다. 만약 지금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 글을 읽고 화를 내셨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불같이 화를 터뜨리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격렬한 기질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어머니가 싫지 않습니다. 좋다기보다 이제는 그 기질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내 나이가 어머니가 가장 감정이 거칠어졌던 그 무렵의 나이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어머니의 어린 시절로 이야기를 옮겨보겠습니다. 어머니는 메이지 4년에 태어났습니다. 지금 살아계셨다면 88이 되었을 것입니다. 외가는 간장 양조를 하던 집으로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집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4남매 중 막내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학교를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교사가 되고 싶어 울었다는 말을 나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아직 메이지 초기였습니다. 마을에는 제대로 된 학교가 없었고 신사의 집이 서당 역할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곳에 다닌 여자아이는 어머니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집안의 딸이 19살에 가난한 장인과 결혼했습니다. 아버지는 뱃사람 집안의 외아들로 8살부터 생선가게에서 일을 배웠고 독학으로 글을 익힌 사람이었습니다. 외가가 거래하던 집의 젊은이였습니다. 어머니는 이 결혼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돈 많은 집에서 청혼도 왔다고 훗날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는 딸을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성실하지만 가난한 사위를 택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그 선택을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로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그 불만을 겉으로 드러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내가 철이 들 무렵 우리 집은 이미 어머니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결혼 후 거의 해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내가 5살이 되었을 때 이미 8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양자로 들인 아이들까지 더하면 늘 15명이 넘는 대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옷을 짓고 빨래를 하고 밭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자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밤이면 등잔불 아래에서 바느질을 했고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 무렵이 어머니 인생에서 가장 힘이 넘치던 시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집안이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장사를 접고 어업으로 전향하면서 집과 땅을 팔아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일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집을 잃는 것을 치욕으로 여겼습니다. 결국 우리는 셋집으로 옮겼습니다. 쌀을 되로 사 먹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쌀을 사러 가는 일조차 체면이 깎이는 일이라 여겨 밤에 나와 여동생을 보냈습니다. 그만큼 자존심이 강한 분이었습니다. 마침내 어머니는 일용 노동까지 나갔습니다. 새로 짓는 대학 공사장으로 배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45살이었고 10번째 아이를 베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입고 어느 날 그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나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어 어머니를 돕겠다고. 가난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 47에 과로로 뇌출혈이 왔습니다. 왼쪽 몸이 마비되었습니다. 나는 그때 17이었고 집으로 돌아와 갓난 아이를 대신 안고 잠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움직이지 않는 팔과 다리를 스스로 때리며 울었습니다. 이 손이, 이 다리가. 가장 괴로웠던 것은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를 모실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집안에는 불행이 이어졌습니다. 장남이 세상을 떠났고 딸들이 차례로 죽었습니다. 어린 손주들이 남겨졌습니다. 어머니는 불편한 몸으로
그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노래를 불러주고 바느질까지 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목소리는 오히려 젊어졌습니다. 신문을 읽고 잡지를 읽으며 세상을 물정을 익혀갔습니다. 화가 나면 찻그릇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감정을 쏟아내고는 다시 손주를 안았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시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를 불행한 사람으로만 남겨두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기다리며 석양을 바라보던 모습은 고요하고 단단했습니다. 나처럼 살지 마라. 참기만 하지 마라. 그 말을 유언처럼 반복하던 어머니. 이 글을 쓰며 나는 어머니를 객관적으로 그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읽어보니 결국 이것은 어머니를 사랑한 딸의 기록이 되고 말았습니다. 혹시 아름답게 보인다면 그것은 꿈인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본래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이 내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세이션하곤의 사계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1. 봄. 봄은 새벽이 좋습니다. 어둠이 서서히 옅어지며 산등성이가 희게 드러나고 보랏빛을 머금은 가느다란 구름이 하늘에 길게 드리워질 때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봄날의 풍경에는 어디에도 없는 부드러운 긴장과 기대가 깃들어 있습니다. 마른 풀잎 사이로 새 기운이 움트고 사람들의 마음 또한 겨울을 벗은 듯 조금씩 열립니다. 꽃 중에서는 벚꽃이 으뜸입니다. 꽃잎이 겹겹이 피어 가지가 가늘어 보일 만큼 무성하게 피어난 모습은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환하게 합니다. 등나무는 길게 늘어진 자태가 아름답습니다. 빛이 깊고 향기가 은은하며 봄날 햇살 아래 흐르는 듯 흔들리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습니다. 백꽃은 소박하지만 눈처럼 맑고 단정합니다. 아침 이슬에 젖은 꽃잎은 해가 오르며 더욱 선명해집니다. 제비꽃과 산벚꽃, 들판의 꽃골들까지 봄에 들은 소리 없이 화려합니다. 봄은 크게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먼저 흔드는 계절입니다. 여름. 여름은 밤이 좋습니다. 달이 떠 있으면 더욱 좋고 달이 없더라도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는 밤이라면 그 또한 아름답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모습은 말없이 마음을 흔듭니다. 비 오는 밤도 좋습니다. 처마를 두드리는 빗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물 흐르는 소리가 서로 어우러질 때 밤은 더욱 깊어집니다. 여름날 낮에는 연꽃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연못 위에 둥글게 펼쳐진 잎과 그 위에 맺힌 물방울,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순간은 잠시나마 세상의 번잡함을 잊게 합니다. 짙은 초록 사이로 피어난 붉은 꽃은 강렬하면서도 고요합니다. 산속의 소리도 여름을 닮았습니다. 매미가 울기 시작하면 숲은 한순간에 살아 움직이는 듯합니다. 그러나 해가 기울면 열기는 가라앉고 저녁바람이 불어옵니다. 여름은 그렇게 뜨거움과 고요함을 번갈아 드러냅니다. 낮은 빛으로 가득하지만 밤은 오히려 더 선명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환한 낮보다 어두운 밤에 더 또렷해지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름은 그런 마음을 드러내는 계절입니다. 3. 가을. 가을은 저녁이 가장 어울립니다. 해가 기울어 붉은 빛이 산과 들을 물들이고 까마귀들이 둥지로 돌아가는 모습이 하늘에 점처럼 흩어질 때 그 광경은 말없이 마음을 적십니다.
기러기떼가 멀리서 줄지어 날아오는 모습도 가을 저녁에 빼놓을 수 없는 풍경입니다. 작게 보이던 점들이 점차 또렷해지며 하늘을 가로지르는 순간 계절이 깊어졌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나면 바람이 달라집니다. 낮의 온기가 사라지고 맑고 차가운 공기가 내려앉습니다. 가을밤은 더욱 좋습니다. 달빛이 밝으면 풀잎과 나뭇가지가 은빛으로 빛나고 달이 흐릿해도 이슬 맺힌 소리가 고요를 더합니다. 벌레 울음은 낮게 이어지며 밤을 채웁니다. 그 소리는 요란하지 않으나 어느새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단풍은 화려하지만 그 빛 속에는 이미 이별의 기운이 깃들어 있습니다. 바람 한 번이면 잎은 떨어지고 나무는 금세 빈 가지를 드러냅니다. 가을은 아름다움과 쓸쓸함이 함께 머무는 시간입니다. 해가 짧아질수록 사람의 생각은 길어집니다. 가을 저녁은 그런 생각을 조용히 받아주는 시간입니다. 4. 겨울. 겨울은 이른 아침이 더욱 빛납니다. 눈이 내린 날이라면 더욱 좋고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새벽도 좋습니다. 모든 것이 소리를 낮춘 채 차갑게 굳어있는 시간. 숨을 내쉴 때마다 흰 기운이 번지는 순간. 겨울은 가장 또렷한 얼굴을 드러냅니다. 밤새 쌓인 눈 위로 아직 누구의 발자국도 남지 않은 모습은 마치 세상이 처음 시작된 듯 고요합니다. 궁중의 아침도 그러합니다. 화로에 불을 지피고 긴 복도를 조용히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얇은 기침 소리 하나까지도 맑은 공기 속에 또렷이 울립니다. 추위는 몸을 움츠리게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정갈해집니다. 눈이 녹아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얼음이 서서히 갈라지는 기척. 겨울은 그렇게 작은 소리로 계절을 말합니다. 밤이 깊어 달빛이 차갑게 비칠 때 기와 위에 쌓인 눈이 희미하게 빛납니다. 그 빛은 화려하지 않으나 오래 바라볼수록 마음이 맑아집니다. 겨울은 비우는 계절입니다. 잎을 떨군 나무처럼 남길 것과 내려놓을 것을 자연스럽게 구분하게 합니다. 사계절은 그렇게 흐릅니다. 봄은 새벽, 여름은 밤, 가을은 저녁, 겨울은 이른 아침. 각기 다른 빛과 소리로 시간은 이어지고 사람의 마음도 그 안에서 변해갑니다. 그러나 계절은 다시 돌아옵니다. 사라지는 듯 보이나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 흐름을 바라보는 일, 어쩌면 그것이 곧 삶을 바라보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채널은 수면용 낭독 채널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 베개맡에 두고 느긋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 귤. 어느 흐린 겨울날 해질녘이었습니다. 나는 한적한 시골역에서 출발하는 상행 열차 구석에 앉아 멍하니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불이 켜진 객차 안에는 나 말고는 아무도 없었고 밖을 내다보니 어둡컴컴한 플랫폼에도 배웅하는 사람 하나 없이 그저 우리에 갇힌 강아지 한 마리가 슬프게 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날의 나의 마음과 이상하리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말할 수 없는 피로와 권태가 먹구름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거친 남학신 소리가 들리더니 차장의 제지하는 목소리와 함께 13, 14살 정도 된 시골 계집아이가 서둘러 객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차가 덜컹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맞은편에 앉은 아이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기름기 없는 머리, 튼 볼, 누런 털목도리. 전형적인 시골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의 무릎 위에는 큰 보따리가 놓여 있었고
동상 걸린 손에는 기차표가 소중하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의 천박한 외모와 지저분한 옷차림이 못내 거슬렸고 무엇보다 그 차이조차 모르는 무지함이 불쾌했습니다. 나는 아이 생각을 떨쳐버리려 신문을 펼쳤습니다. 신문에는 지루한 기사들 뿐이었습니다. 경제 문제, 뇌물 사건 같은 소식들이 전부였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시시하게 느껴져 눈을 감고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아이가 내 옆자리로 다가와 기를 쓰고 창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에 문득 잠이 깨어났습니다. 아이의 볼은 더욱 빨개졌고 씩씩거리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차가 곧 터널로 들어갈 텐데 왜 굳이 창문을 열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기차가 터널로 들어서는 순간 유리창문이 덜컥 아래로 내려앉았고 벌어진 틈으로 검은 연기가 쏟아져 들어와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창밖으로 몸을 내밀어 기차가 달려가는 방향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기차가 터널을 빠져나와 어느 가난한 마을 근처의 건널목을 지날 때였습니다. 그곳에는 볼이 빨간 3명의 사내 아이들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기차가 지나가자 아이들은 일제히 손을 흔들며 무어라 알아들을 수 없는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창밖으로 몸을 내밀고 있던 아이가 그 동상 걸린 손을 뻗어 무언가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따뜻한 햇살을 머금은 주황빛 귤 5개가 기차에 손흔 들던 아이들 머리 위로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나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남의 집 살이를 하러 떠나는 아이가 건널목까지 배웅하러 나온 동생들을 위해 주머니 속 귤을 던져준 것이었습니다. 어스름한 건널목과 새처럼 소리 지르던 아이들, 그리고 그 위로 쏟아지던 선명한 귤의 빛깔. 그 모든 것은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지만 내 마음에는 이 광경이 애처로울 만큼 또렷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어느새 제자리에 돌아와 동상 걸린 손으로 기차표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나를 짓누르던 피로와 무료함, 그리고 쉼없이 이어지던 무겁고 메마른 일상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방, 장, 기. 흐르는 물과 덧없는 세상. 강물은 쉼없이 흐릅니다. 그러나 지금 흐르는 물은 예전의 물이 아닙니다. 물결 위에 떠오르는 거품은 생겨나고 흩어지며 잠시 반짝거리다가 이내 자취를 감춥니다. 세상 사람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도성에 빽빽히 들어선 집들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 또한 강물 위 거품과 같습니다. 기와를 얹은 집들은 서로의 아름다움을 겨루듯 서 있지만 그 가운데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어제까지 번듯하던 집이 오늘 사라지고 가난한 자의 움막이 어느 날 화려한 저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부유하던 사람은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초라하던 이는 잠시 영화를 누리기도 합니다. 같은 장소, 같은 거리인데도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 바뀌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답을 아는 이는 없습니다. 이 덧없음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허망함이 밀려옵니다. 안원 3년 4월 28일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심상치 않게 불고 있었습니다. 도성 동남쪽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처음에는 한 집에서 시작된 작은 불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거칠었고 불은 삽시간에 번져나갔습니다. 주장문과 대극전, 대학로와 민부성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건물들이 밤새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연기는 하늘을 뒤덮었고 길은 불길과 재로 막혀 사람들은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연기에 질식해 쓰러지는 이가 있었고
불길에 휩쓸려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이도 있었습니다. 도성의 3분의 1이 불에 타 사라졌고 수많은 사람이 그날 밤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은 생각보다 가볍고 생각보다 허망하다는 사실을. 그러나 재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치쇼 4년 4월 무렵 또 한 번 거센 바람이 도성을 휩쓸었습니다. 어떤 집은 통째로 쓰러졌고 어떤 집은 기둥만 남은 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붕의 널판과 기와는 겨울 낙엽처럼 공중으로 흩날렸고 먼지와 흙먼지가 하늘을 뒤덮어 낮인데도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바람에 묻혀 들리지 않았고 거리에는 오직 광풍의 울부짖음만 가득했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지옥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보는 듯 했습니다. 이 재난 또한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성에 남은 사람들에게 더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요아 무렵이었습니다. 2해에 걸쳐 흉년이 들었습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들판은 갈라졌고 곡식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말라붙은 땅 위에 가을이 되자 폭풍과 홍수가 이어졌습니다.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했고 밭을 일구어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한 해 농사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쌀은 구할 수 없었고 곡식은 하늘의 별처럼 귀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집안의 물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가구를 내놓고 옷을 팔고 조상 대대로 전해오던 물건까지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나 값을 후하게 쳐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쌀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굶주림은 사람을 점점 무너뜨립니다. 거리에는 기력을 잃은 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먹을 것을 달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줄 수 있는 사람 또한 없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은 걷다가 멈추고 서 있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으며 끝내는 길 위에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길가에는 그렇게 시신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강가와 다리 밑에도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거둘 리가 없었습니다. 날이 지나자 시신은 서서히 부패했고 악취가 도성을 뒤덮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이미 숨이 멎은 사람이 같은 거리 위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어머니의 몸을 붙잡고 젖을 찾으며 우는 아이의 모습은 이 세상의 광경이라 믿기 어려웠습니다. 도성은 살아있는 지옥과 같았습니다. 굶주림은 마침내 사람의 마음까지도 변하게 합니다. 살기 위해 사람들은 절과 사당에 들어갔습니다. 불상을 훔치고 불단을 부수어 그 나무를 땔감으로 팔았습니다. 금박이 붙은 목재와 칠한 판자들이 장작으로 쪼개져 시장에 나왔습니다. 신성하던 물건조차 굶주림 앞에서는 장작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도성의 3분의 1이 불에 타 사라졌던 날보다 더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디로 사라집니까? 사람은 태어나고 살아가며 때가 이르면 쓰러지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거품처럼 생겨났다가 흩어지며 결국 사라집니다. 나는 점점 세상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나 시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굶주림 위에 또 다른 재난이 겹쳐졌습니다. 대지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겪어온 어떤 지진보다도 크고 강하고 무서운 흔들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땅이 낮게 울렸습니다. 이어 집들이 덜컹이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둥이 비틀리고 벽이 갈라지며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큰 집도 작은 집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성대한 저택도 소박한 초가도 모두 흔들렸습니다. 어떤 집은 완전히 무너졌고 어떤 집은 반쯤 기울어진 채 서 있었습니다. 먼지가 하늘로 치솟아 마치 연기처럼 거리를 뒤덮었습니다. 산이 무너져 강을 메웠고 바닷물이 거슬러 올라와 육지를 덮쳤습니다. 땅이 갈라지며 그 틈에서 물이 솟구쳤습니다. 거대한 바위가 산에서 굴러 떨어졌고 바다에 떠있던 배는 물 위의 나뭇잎처럼 뒤집혔습니다. 사람은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말과 소 또한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집 안에 있으면 깔려 죽을까 두렵고 밖으로 나오면 땅이 꺼질까 두려웠습니다.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람에게는 날개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지진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큰 흔들림이 지나간 뒤에도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하루에 20번, 30번씩 사람이 놀라 쓰러질 만큼의 흔들림이 계속되었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20날이 지나도 땅은 완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석 달 가까이 불안한 진동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그때 깨닫습니다. 불과 바람은 늘 우리를 위협해 왔습니다. 그러나 땅만은 믿을 수 있다고 여겨왔습니다. 그 대지가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딛고 선 근본이 가장 불안정한 것이었습니다. 집은 무너지고 재산은 사라지며 목숨은 꺼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믿고 있던 토대가 허물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상은 본래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권세를 탐하고 부를 쌓으며 집을 화려하게 꾸밉니다. 그러나 한 번의 흔들림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서로 돕겠다고 다짐합니다. 욕심을 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겸손하게 살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욕심은 다시 자라고 그 다짐은 흐려집니다.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불안정한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까?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불은 타오르고 바람은 휘몰아치며 땅은 갈라집니다. 삶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할수록 나는 점점 세속의 삶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나 내려놓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집을 생각하고 재산을 떠올리며 세상의 인연을 완전히 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나는 마침내 결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작은 삶을 살아보기로 말입니다. 세상은 불안정하고 삶은 거품처럼 덧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는 여전히 집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터전이 있었고 오랫동안 살아온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옛 추억이 남은 자리는 점점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수록 잃어버린 시간을 떠올리게 되었고 떠난 사람들의 그림자가 나를 붙잡았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때 나이 30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처를 지었습니다. 화려한 장식도 없었고 기와도 없었습니다. 대나무를 세우고 흙을 발라 가볍게 지었습니다.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집을 무겁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 역시 완전한 평온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날아갈까 걱정했고 홍수가 나면 떠내려갈까 불안했습니다. 도둑의 걱정 또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속을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속 근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더 작게, 더 가볍게, 더 단순하게 살아보자고 말입니다. 50살이 되었을 때 나는 완전히 속세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도 자식도 없었고 벼슬도 재산도 없었습니다. 붙잡을 인연이 적었기에 놓는 일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대원산 깊은 곳으로 들어가 마침내 아주 작은 초막을 지었습니다. 한 변이 한 장 남짓한 3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높이 또한 낮아 몸을 숙이지 않으면 서 있기 어려웠습니다. 기둥과 지붕은 단출했고 판자 사이에는 걸쇠를 달아 언제든 옮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으면 부수고 다른 곳에 다시 세울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집이 나를 붙잡지 않도록, 나 또한 집에 매이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남쪽에는 작은 대나무 처마를 달고 북쪽에는 불경을 두었습니다. 동쪽에는 잠자리를 마련하고 서쪽에는 몇 권의 책과 검은 고를 두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집 주변에는 산이 있고 나무가 있으며 맑은 물이 흐릅니다. 필요한 만큼의 장작을 구하고 필요한 만큼의 물을 마십니다. 봄에는 들꽃이 조용히 피고 여름에는 두견새가 울며 가을에는 벌레 소리가 깊어지고 겨울에는 눈이 고요히 쌓입니다. 나는 그 사계절을 바라보며 비로소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낍니다. 큰 집도 필요하지 않고 많은 재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이 오면 타고 바람이 오면 흔들리며 땅이 움직이면 무너질 집이라면 크고 화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작고 가벼우면 잃을 것도 적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변하고 있습니다. 강물은 흐르고 거품은 맺혔다 흩어지며 결국 사라집니다. 사람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나는 이제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붙잡으려 하지 않고 머무르게 하지 않으며 그저 흘러가도록 두기로 했습니다. 이 작은 초막에서 나는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조금 멀리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덧없음을 알기에 집착을 줄이고 변화를 알기에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언젠가 나 또한 강물 위의 거품처럼 조용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려 합니다. 생겨나고 흩어지며 결국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별은 말이 없고 산은 그림자 속에 잠겨 있습니다. 은빛 안개가 골짜기를 감싸고 달빛은 능선을 따라 잔잔히 흘러내립니다. 바람이 풀잎 끝을 스쳐 지나가고 달빛이 산마루에 걸린 밤 조용히 이 기록을 남깁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 이야기를 쓰려고 합니다. 내가 그리려는 어머니는 나를 낳아준 바로 그 어머니입니다. 기억이 모두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딸인 내가 바라본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을 더듬어가며 가능한 한 솔직하게 남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펜을 들었지만 막상 쓰려니 어머니라는 존재가 얼마나 복잡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은 어머니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그만큼 복잡해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제 핏줄로 이어진 모녀라는 감정만으로 어머니를 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존경과 신뢰만이 아니라 비판과 반발 또한 함께 자라났습니다. 만약 지금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 글을 읽고 화를 내셨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불같이 화를 터뜨리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격렬한 기질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어머니가 싫지 않습니다. 좋다기보다 이제는 그 기질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내 나이가 어머니가 가장 감정이 거칠어졌던 그 무렵의 나이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어머니의 어린 시절로 이야기를 옮겨보겠습니다. 어머니는 메이지 4년에 태어났습니다. 지금 살아계셨다면 88이 되었을 것입니다. 외가는 간장 양조를 하던 집으로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집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네 남매 중 막내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학교를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교사가 되고 싶어 울었다는 말을 나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아직 메이지 초기였습니다. 마을에는 제대로 된 학교가 없었고 신사의 집이 서당 역할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곳에 다닌 여자아이는 어머니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집안의 딸이 19살에 가난한 장인과 결혼했습니다. 아버지는 뱃사람 집안의 외아들로 8살부터 생선가게에서 일을 배웠고 독학으로 글을 익힌 사람이었습니다. 외가가 거래하던 집의 젊은이였습니다. 어머니는 이 결혼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돈 많은 집에서 청혼도 왔다고 훗날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는 딸을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성실하지만 가난한 사위를 택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그 선택을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로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그 불만을 겉으로 드러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내가 철이 들 무렵 우리 집은 이미 어머니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결혼 후 거의 해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내가 5살이 되었을 때 이미 8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양자로 들인 아이들까지 더하면 늘 15명이 넘는 대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옷을 짓고 빨래를 하고 밭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자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밤이면 등잔불 아래에서 바느질을 했고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 무렵이 어머니 인생에서 가장 힘이 넘치던 시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집안이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장사를 접고 어업으로 전향하면서 집과 땅을 팔아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일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집을 잃는 것을 치욕으로 여겼습니다. 결국 우리는 셋집으로 옮겼습니다. 쌀을 되로 사 먹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쌀을 사러 가는 일조차 체면이 깎이는 일이라 여겨 밤에 나와 여동생을 보냈습니다. 그만큼 자존심이 강한 분이었습니다. 마침내 어머니는 일용 노동까지 나갔습니다. 새로 짓는 대학 공사장으로 배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45살이었고 10번째 아이를 베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입고 어느 날 그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나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어 어머니를 돕겠다고. 가난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 47에 과로로 뇌출혈이 왔습니다. 왼쪽 몸이 마비되었습니다. 나는 그때 17이었고 집으로 돌아와 갓난 아이를 대신 안고 잠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움직이지 않는 팔과 다리를 스스로 때리며 울었습니다. 이 손이, 이 다리가. 가장 괴로웠던 것은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를 모실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집안에는 불행이 이어졌습니다. 장남이 세상을 떠났고 딸들이 차례로 죽었습니다. 어린 손주들이 남겨졌습니다. 어머니는 불편한 몸으로 그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노래를 불러주고 바느질까지 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목소리는 오히려 젊어졌습니다. 신문을 읽고 잡지를 읽으며 세상을 물정을 익혀갔습니다. 화가 나면 찻그릇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감정을 쏟아내고는 다시 손주를 안았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시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를 불행한 사람으로만 남겨두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기다리며 석양을 바라보던 모습은 고요하고 단단했습니다. 나처럼 살지 마라.
참기만 하지 마라. 그 말을 유언처럼 반복하던 어머니. 이 글을 쓰며 나는 어머니를 객관적으로 그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읽어보니 결국 이것은 어머니를 사랑한 딸의 기록이 되고 말았습니다. 혹시 아름답게 보인다면 그것은 꾸민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본래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이 내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세이션하곤의 사계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1. 봄. 봄은 새벽이 좋습니다. 어둠이 서서히 옅어지며 산등성이가 희게 드러나고 보랏빛을 머금은 가느다란 구름이 하늘에 길게 드리워질 때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봄날의 풍경에는 어디에도 없는 부드러운 긴장과 기대가 깃들어 있습니다. 마른 풀잎 사이로 새 기운이 움트고 사람들의 마음 또한 겨울을 벗은 듯 조금씩 열립니다. 꽃 중에서는 벚꽃이 으뜸입니다. 꽃잎이 겹겹이 피어 가지가 가늘어 보일 만큼 무성하게 피어난 모습은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환하게 합니다. 등나무는 길게 늘어진 자태가 아름답습니다. 빛이 깊고 향기가 은은하며 봄날 햇살 아래 흐르는 듯 흔들리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습니다. 백꽃은 소박하지만 눈처럼 맑고 단정합니다. 아침 이슬에 젖은 꽃잎은 해가 오르며 더욱 선명해집니다. 제비꽃과 산벚꽃, 들판의 꽃골들까지 봄에 들은 소리 없이 화려합니다. 봄은 크게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먼저 흔드는 계절입니다. 여름. 여름은 밤이 좋습니다. 달이 떠 있으면 더욱 좋고 달이 없더라도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는 밤이라면 그 또한 아름답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모습은 말없이 마음을 흔듭니다. 비 오는 밤도 좋습니다. 처마를 두드리는 빗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물 흐르는 소리가 서로 어우러질 때 밤은 더욱 깊어집니다. 여름날 낮에는 연꽃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연못 위에 둥글게 펼쳐진 잎과 그 위에 맺힌 물방울,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순간은 잠시나마 세상의 번잡함을 잊게 합니다. 짙은 초록 사이로 피어난 붉은 꽃은 강렬하면서도 고요합니다. 산속의 소리도 여름을 닮았습니다. 매미가 울기 시작하면 숲은 한순간에 살아 움직이는 듯합니다. 그러나 해가 기울면 열기는 가라앉고 저녁바람이 불어옵니다. 여름은 그렇게 뜨거움과 고요함을 번갈아 드러냅니다. 낮은 빛으로 가득하지만 밤은 오히려 더 선명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환한 낮보다 어두운 밤에 더 또렷해지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름은 그런 마음을 드러내는 계절입니다. 3. 가을. 가을은 저녁이 가장 어울립니다. 해가 기울어 붉은 빛이 산과 들을 물들이고 까마귀들이 둥지로 돌아가는 모습이 하늘에 점처럼 흩어질 때 그 광경은 말없이 마음을 적십니다. 기러기 떼가 멀리서 줄지어 날아오는 모습도 가을 저녁에 빼놓을 수 없는 풍경입니다. 작게 보이던 점들이 점차 또렷해지며 하늘을 가로지르는 순간 계절이 깊어졌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나면 바람이 달라집니다. 낮의 온기가 사라지고 맑고 차가운 공기가 내려앉습니다. 가을밤은 더욱 좋습니다. 달빛이 밝으면 풀잎과 나뭇가지가 은빛으로 빛나고 달이 흐릿해도 이슬 맺힌 소리가 고요를 더합니다.
벌레 울음은 낮게 이어지며 밤을 채웁니다. 그 소리는 요란하지 않으나 어느새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단풍은 화려하지만 그 빛 속에는 이미 이별의 기운이 깃들어 있습니다. 바람 한 번이면 잎은 떨어지고 나무는 금세 빈 가지를 드러냅니다. 가을은 아름다움과 쓸쓸함이 함께 머무는 시간입니다. 해가 짧아질수록 사람의 생각은 길어집니다. 가을 저녁은 그런 생각을 조용히 받아주는 시간입니다. 4. 겨울. 겨울은 이른 아침이 더욱 빛납니다. 눈이 내린 날이라면 더욱 좋고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새벽도 좋습니다. 모든 것이 소리를 낮춘 채 차갑게 굳어있는 시간. 숨을 내쉴 때마다 흰 기운이 번지는 순간. 겨울은 가장 또렷한 얼굴을 드러냅니다. 밤새 쌓인 눈 위로 아직 누구의 발자국도 남지 않은 모습은 마치 세상이 처음 시작된 듯 고요합니다. 궁중의 아침도 그러합니다. 화로에 불을 지피고 긴 복도를 조용히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얇은 기침 소리 하나까지도 맑은 공기 속에 또렷이 울립니다. 추위는 몸을 움츠리게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정갈해집니다. 눈이 녹아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얼음이 서서히 갈라지는 기척. 겨울은 그렇게 작은 소리로 계절을 말합니다. 밤이 깊어 달빛이 차갑게 비칠 때 기와 위에 쌓인 눈이 희미하게 빛납니다. 그 빛은 화려하지 않으나 오래 바라볼수록 마음이 맑아집니다. 겨울은 비우는 계절입니다. 잎을 떨군 나무처럼 남길 것과 내려놓을 것을 자연스럽게 구분하게 합니다. 사계절은 그렇게 흐릅니다. 봄은 새벽, 여름은 밤, 가을은 저녁, 겨울은 이른 아침. 각기 다른 빛과 소리로 시간은 이어지고 사람의 마음도 그 안에서 변해갑니다. 그러나 계절은 다시 돌아옵니다. 사라지는 듯 보이나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 흐름을 바라보는 일, 어쩌면 그것이 곧 삶을 바라보는 일일지도 모릅니다.